안녕하세요. 네,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수학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수학이 입시를 지배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이제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수학 때문에 아이들이 기타 과목들에 대한 학업적 우수성을 못 갖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학을 어느 선까지 공부할지를 결정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오늘 제 설명회를 듣고 주변에 수학을 가르치거나 또는 뭐 주변에서 일단은 중고등학교 입시를 좀 담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들 자체가 일반적으로 학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꼭 확인을 해보시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한테 꼭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대치동에서 강의를 할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을 제일 많이 맡기세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평가 기준이 그게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부를 하려는 전략을 짜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남들만큼 공부시키면 될 거라는 판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과목이 수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얘기를 하나씩 드려볼게요. 이게 일단은 신일중 그냥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이 네 문제가 실제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시요. 여기 있는 21문제 중에서 실제 여기 있는 네 문제가 아이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라고 표현한 거는요, 실제 문제집에서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할 만한 문제량이 안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제 선생님이 조금 문제집과 다르게 내려고 노력했던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평소에 충분히 다뤄보지 못하는 문제들 기준으로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21문제 기준으로 문항이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5점씩 잡았을 땐 20문제를 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4문제 중에 맞추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16문제 중에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20점이 나갔어요. 시험에서, 기말고사에서요. 그러면 난리 나지 않으세요? 중학교 시험에서 20점이 날라갔네? 난리 안 나세요? 난리 나죠. 일단은 A는 물 건너간 것 같고, 실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이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당장 학원을 때려치니 어쩌니 아이 데리고 와서 문제시 삼고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일단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이 네 문제 틀린 것 때문에 아이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정당할까요? 이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네 문제가 실제 입시 평가 기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문제 점수 계산부터 먼저 드릴게요. 실제 우리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20점이 날라가기 때문에 80점을 맞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시험에서. 근데 실제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일중 같은 경우에는요, 기말고사가 이 시험은요, 작년에 30%가 반영이 됐고요. 실제 30%가 반영된 시험에서는요, 저 20점이 실제 20점이 아니고 몇 점이죠? 6점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A의 기회가 날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4점이라는 여유가 있어요. 그럼 그 4점은 중간에서 만회했거나 또는 수행평가가 만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실제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선생님이 기말을 조금 더 어렵게 낸 이유가 중간이 굉장히 낮아서 평균이 높아져 있는 상태여서 기말을 어렵게 냅니다. 일반적으로는 둘 다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제 A는 몇 프로나 나왔냐? 31%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얘기를 조금 하고 가죠. A가 31%가 나왔다라는 거는 전체 전교생 1학년, 예를 들어 2학년 시험이거든요. 2학년 전교생이 300명이 있다고 칠게요. 그 중에 30%는 A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미 30% 안에는 상위권이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중학교 시험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시험의 의미는 뭐죠? 자, 중학교 성적이 입시에 쓰이는 건 특목고 갈 때밖에 없습니다. 대입에 절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 특목고 갈 때만 반영이 되는데, 특목고를 갈 아이들이 30%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겠죠.
그럼 우리 아이가 30% 안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중학교 성경은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실제 30% 안에 못 들어간 아이는요, 뭘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요, 고등학교 수학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30% 안에 못 들어간 아이들은 중학교 것도 안 돼서 30% 안에도 못 들어간 아이를 무슨 고등학교 수학을 시킵니까? 그 아이일수록 고등학교 수학을 더 빨리 시작하고 더 오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시켜요. 왜?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평가를 낮게 가져가고요. 그 아이를요. 어떻게 하죠? 계속 자기 학년 거 시켜요. 엄마도 다음 시험이 걱정되니까 또 자기 학년 거 시키고. 얘는 선행이란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외워서 만드는 점수가 있고요, 본인이 역량이 강한 데서 만드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요, 외워서 만드는 점수가 몇 프로나 될까요? 이미 어머님들이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기억나시는 분, 그럼 외워서 만든 점수가 100%였네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1탄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수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수학 선생님마저도요, 자기가 평소에 가르치고 있었던 수학이 아니면 못합니다.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제일 최근에 배운 걸 제일 잘하는 것도 맞고요,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 것도 맞고요, 활용을 계속 안 하고 있으면 없어지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연결해갖고 고등학교까지 활용되는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수학을 차츰차츰 다져야 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계실 텐데, 문제는 뭐냐? 초중에서 진행되는 수학과 고등에서 진행되는 등급을 만드는 수학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가 암기를 하거나 익혀서 등급을 만들 수밖에 없는 아이라면, 내가 실제 이해도가 떨어져서 암기를 해서나 익혀서 등급을 만들어야 되는 아이라면 더더욱 뭘 해야 되죠? 암기하는 시간이, 쓰는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누구라고요? 중학교 때 A를 못 받는 친구들일 거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인진되셨죠? A가 안 나오는 친구일수록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등수학을 빨리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고요. 되게 웃긴 건 중학교 거보다 난이도가 낮은 고등학교 수학의 과정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중학교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많고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중학교 심화 문제집 갔다가 고등학교 선생님 풀리면 못 풉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맘카페에 제 와이프가, 제가 이제 수학을 하는 걸 아니까 제 콧대를 낮춰보려고 맘카페에 문제가 하나 올라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그 문제를 풀어보라고 딱 던져준 거예요. 닮은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올린 사람이 누구였냐? 중학교 선생님이요. 우리 아이가 이 문제를 틀려왔는데 내가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뭐 사실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갖다 그럼 누가 풀 수 있냐? 올려본 거죠.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그 닮은 문제를 푸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제 본인이 계속 활용해서 의미 있게 쓰지 않고 있는 이상 수학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냐? 첫 번째, 수학은 효율적으로 안 하면 굉장히 무거운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효율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효율이 뭔지, 오늘 그 효율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디까지 할 거며 어떻게 할 거면을 정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남들이 하는 수학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준으로 뒤에 설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학에 대한 본질 얘기를 같이 좀 느껴보죠. 제가 여기서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겁니다. 아이들이 왜 수학을 못하는지, 그리고 어머님들이 왜 특정 과정 이상을 요구하면 무리인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원의 정의 다 아세요? 자, 이 원의 정의를 A라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B라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C라는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일단 우리 아이가 A, B, C 중에 누군지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문제 하나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네요.
아까 그 A라는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B라는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C라는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그쵸? 좀 더 가볼게요. 좀 더 복잡한 성질 하나 갖고 왔네요. 중심각이랑 호에 관련된 성질이네요. 자, A 학생, B 학생, C 학생은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죠. A라는 친구는 어떤 학생이죠? 눈에 보이는 데까지만 수학을 하는 친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튀어나오기 시작하냐? 눈에 띄기 시작하냐? 5학년 과정부터가 소수랑 분수 계산이 시작이 되고요. 그때부터 소수랑 분수 계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 소수 분수 계산 때부터 뭔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수학이 힘듭니다. 무슨 뜻이죠? 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효율적으로 외워서 익혀야 되는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는 5학년 구간을 통과했어. 소수 분수 계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B 아니면 C인데요. B가 굉장히 불쌍한 아이입니다. 수학은 되게 아쉽게도 90%를 알아도 10을 모르면, 99%를 알아도 1%를 모르면 틀립니다. 서술형 채점에서 부분 점수 준다고 줘도 대부분은 다 나갑니다, 점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익혀나가다 보면 공부량은 C랑 비슷하게 가요. 근데 성적은 A랑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중 때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계속 가다 보면 얘가 C인지 알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성적이 A로 갑니다. 근데 B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 A는 공부를 안 합니다. A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사고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애초에 복잡한 거 있으면 아예 안 해요. 근데 B는 엄마 시킨 거 다 하는 아이입니다.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과제라면 과제하고,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수학 이만큼 공부하라면 이만큼 공부하고. 근데 뭐 때문에 아이한테 효율성을 만들어주지 않아서, 아니면 아이한테 커리 조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들이 알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몰라요. 아이가 스스로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ABC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어머님들한테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죠? 원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두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세 번째는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맞나요? 이 문제를 보세요. 어때요? 표정이 안 좋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들도 똑같아요. 이 문제는 앞에 배운 세 가지밖에 쓰질 않습니다. 근데 뭐 안 풀리죠? 네. 이 문제를 풀려면 보세요. 여기에 선을 그어야 됩니다. A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안 보이는 선을 어떻게 그어요? 없는 선을 어떻게 긋냐고요, A가. 무슨 수로? 그쵸? 그럼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B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저기다 선을 그어요. 근데 틀려요. 긋는데 틀린다. 왜 긋는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그어본 것 같아요. 저기다 그은 걸 많이 해봤어요. 근데 긋고 틀린다고요. C는 저기에 선을 그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언가를 갖다가 수학에서 진행을 할 때는요, 문제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서 독해를 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풀어본 경험에 의해서나 아니면 예전의 기억에 의해서 자꾸 진행을 하다 보면 실제 완성도 있게 수학이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케이스가 많다고요.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실제 이등변 삼각형 밑각형이 같죠? 그리고 원에서 반지름 길이 같은 거 아까 배웠죠? 그럼 또 이등변이 나오니까 밑각 크기 같죠? 삼각형에서 내각이 하면 180이니까 각을 찾다 보면 초등학생도 저 정도 각은 찾습니다. 그럼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몇 cm라는 걸 알죠? 6cm라는 걸 알겠죠? 굉장히 잘 가르치죠? 이렇게 수업을 해줘도요,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풀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수학은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얘가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학습량과 그 다음에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문제의 구조를 갖고 좋은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는 게 다 조합이 돼야 됩니다. 잘 배우려면.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시간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머님들. 수학 시간에 고작 배정하는 게 주당으로 따졌을 때 9시간 정도, 많으면 12시간 정도 배정을 하십니다. 3시간씩 학원에 3번 정도 갈 거고 과제까지 해석한다라고 하면 5시간씩 3번 정도 가겠죠. 맞나요? 그 정도 시간을 아이들이 주당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충분하다라고 느끼고 계시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양으로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그 정도 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증거가 뭐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수학에만 가산점을 주죠? 수능에서? 왜 대학에서 수학 잘하는 애들을 좋아하죠? 그만큼 없으니까.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고력이 높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럼 물리적인 시간을 다르게 써야지 맞죠? 좀 더 가볼게요. ABC에 대해서 정의는 내려드렸고요. 우리 아이가 A 학생이다 라고 하면 뭘 해야 되죠? 수학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명확히 정하고 무거운 수학을 빼줘야 됩니다. 똑같이 따라가면 망하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B 아이다, 빨리 C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C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근데 이상하게 C인 아이들을 망가뜨리세요. 어떻게? C라고 생각되면 보통은 영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학원 가서 시험 보면 시험을 잘 보거든요. 그럼 어머님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주변의 선행 진도를 따라가고자 아이한테 문제를 양치기를 시키기 시작해요. 사고하기를 좋아했던 아이한테 양치기를 시키면서 아이는 굉장히 수학을 싫어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영재인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알았어요. 근데 주변에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다 중학교 걸 하고 있고 얘는 5학년, 6학년 걸 안 했어요. 이런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학년, 6학년 걸 빠르게 시켜서 중학교 걸로 넘겨야 될까요? 아니면 5학년, 6학년 걸 심한 문제를 풀려야 될까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5학년, 6학년 걸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1 걸 천천히 하는 게 맞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수학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시키고요.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면 아마 초등심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빠른 선행을 시킬 겁니다. 양치기를 시켜서. 둘 다 이 아이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혹시 동생이 있거나 안 그러면 앞으로 수학을 갖다 공부해야 될 아이들한테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유튜브 애들이 많이 보죠.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별 생각 없이 보는 모든 매체는 거기에 책도 들어가거든요. 강의도 들어가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사고를 하지 않고 보는 모든 매체는 뇌에서 후두엽이라는 곳을 자극을 합니다. 저 후두엽은 뭐냐면요. 어머님들이 싫어하는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아이가 산만해지고 집중을 못하고 근데 저게 계속 발달한다고요. 뭘 자주 하면요? 별 생각 없이 보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웹툰, 유튜브 아니면 소설책 문학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까지도 후두엽을 자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강의입니다. 맞죠? 나가서 몇 프로나 기억나세요? 지난번 1탄, 2탄 들으신 분들 머릿속에 몇 프로 정도가 남아 계세요?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애들은 하루 종일 수업이란 걸 듣습니다. 학교 가서도 듣고요. 그렇죠? 학원에서도 듣고요. 근데 아이가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는 것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업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연필 하나를 그려놨는데요. 실제 사고를 할 수 있는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그걸 보통 비문학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문학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아이들이 잘 읽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압도적인 비문학 책이 누구죠? 수학책입니다. 제일 읽히지 않는 책이죠. 사고를 조금도 안 하면 읽히지 않는 책이 수학책이죠. 제 얘기는 이런 사고하는 습관들을 갖다가 싫어하게 만들었으면 더더욱 효율을 갖고 와야 되고요. 이미 아직 아이가 어려서 싫어하지 않는 단계라고 하면 비문학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본인 생각을 더하면요, 책에다가 이게 영재원 가서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 제가 어린 친구들은 뭘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책 많이 읽히라고 하는데요. 책 많이 읽힐 때 해야 될 거는 그 책에서 본인 생각을 넣는 겁니다. 그게 탐구활동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고요. 그게 내가 챙겨주기 어려우면 무슨 대회에 내보내세요. 그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 중점 토론 대회나 학생 발표 대회나 뭐 과정을 중시하는 탐구를 중시하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대회를 가지고 어디 입시에 써먹어야지가 아니고 요즘엔 그런 대회는 없습니다. 입시에 써먹는 대회는. 대회 기준으로 아이 탐구를 시켜보던 아니면 특목고 입시 기준으로 아이 탐구를 시켜보던 아니면 영재원 입학 기준으로 아이 탐구를 시켜보던 탐구를 의미 있게 시키는 건 좋습니다. 단 애가 그냥 갔다 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재원 보내는 것도 갈까요 말까요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애가 영재원 갔다 왔는데 뭔가 달라졌어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평소에 안 읽던 책을 읽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 읽던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유튜브를 막 찾아보네? 엄마한테 이 공부를 시켜달라고 하네? 의미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냥 영재원만 갔다 왔어. 그리고 달라진 건 없어. 그럼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데도 입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고를 하기 시작해야지 전두엽이나 전전두엽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뇌가 발달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게 MIT 박사들이 측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TV를 볼 때랑 시청각 자료를 볼 때랑 뇌 신경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말도 안 되게 저기 수업 보이세요? TV 볼 때나 일반적인 스마트폰을 볼 때나 수업을 들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교감신경의 변화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게 실험이 잘못된지 알고 실험을 엎어봤어요. 실험군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모인 줄 알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다시 세팅을 했다고요.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수업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그 듣기만 하는 수업 중에는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짓이 뭐죠? 질문이나 필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듣는 거를 듣기만 해서 후대만 자극되는 게 싫어서 머리를 쓰고 싶어서 하는 짓이 필기나 질문을 한다고요. 아이들이 질문을 뽑는 활동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질문을 더 안 하죠. 초등학교 때 질문을 제일 열심히 하고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안 하면 제가 2탄에서 말씀드린 학생부도 굉장히 망가집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업받고 있는 단계들을 조금 짚어보자고요. 아이들은 이런 단계로 공부를 합니다.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디 가서 수업을 듣고요. 수업 들은 거에 대한 과제를 하고요. 과제에서 질문을 뽑아서 가고요.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끝나고 테스트를 보고요. 테스트를 보고는 단원을 마무리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첫 번째, 수업을 들을 때요. 앞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모른 채 수업을 들으면 문제가 됩니다. 수업이 잘 안 들린다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래요. 앞에 거를 갖다가 열심히 다지면 뒤에 거 수업 들을 때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심화, 리뷰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다졌어요. 그럼 뒤에 것은 지장이 없을까요? 자, 보통 커리를 짜실 때 어떻게 짜세요? 대수 하나, 기하 하나 동시에? 아니면 대수 먼저 나가고 기하 나가고 그다음 대수 나가고 기하 나가고 이렇게 가나요? 대수 기하라고 표현하지 말까요? 1-1, 1-2 이렇게 가나요? 차례대로 가면요. 차례대로 한 학기씩 가면요. 대수했다, 도용했다가 대수했다가 도용했다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동시에 가. 그래서 대수 하나, 심화 하나 이렇게 가. 동시에 가도 리스크가 있고요. 차례대로 가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알려드리면 이래요. 차례대로 가는 건 한 학기 거 하고 다음 학기 거 하잖아요. 그럼 대수를 안 쓰는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요. 그럼 3개월 동안 쉬었어요. 다시 대수를 들으려고 그러면 불편하죠. 까먹는 게 많아져 있겠죠. 동시에 가는 건 충분히 사고할 시간이 안 나와요. 양쪽 다. 맞죠? 아,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결론을 내려드릴 건데 그렇게 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고 저렇게 가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고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상태로 수업을 들었어. 그럼 수업이 안 들리는 수업이 있고 들리는 수업이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이 모든 수업 단원이 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단어는 알고 어떤 단어는 모릅니다. 자, 문제는 저 수업을 하기 전에 문제인 단원에 대한 해결을 보고 가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숙제를 집에서 채점하시나요? 이거 되게 예민한 얘기거든요. 집에서 채점하는 아이가 있고 안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집에 채점 안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학원에서 답지를 안 줍니다. 왜? 얘가 답지를 베낄까 봐, 또는 엄마도 답지를 베낄 것 같아서 두려워서. 자, 수학은요, 절대 한 번 풀고 수업 들으면 모릅니다. 한 번 풀고요, 수업에 가서 듣잖아요, 이해되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풀잖아요, 못 풉니다. 적어도 내가 틀린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요, 2차적으로 내가 어딜 틀렸는지 찾고요, 질문까지 뽑아야 의미가 있다는 건 다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숙제에서 그 활동을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근데 단 하나잖아요. 답지 베끼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학원이 채점하지 말라고 해서.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반복됐을 때, 누적돼서 아이들이 나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숙제 별표가 많아집니다. 숙제 별표가 늘어나기 시작한다고요. 많이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별표가 늘어나는 건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문제를 보고 별표를 치고 스킵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별표를 치지 말고 질문을 뽑아야 됩니다. 질문은 어떻게든 뽑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별표의 의미가 내가 질문을 뽑아놓고 정리해서 이거 물어봐야지면 상관없는데, 별표의 의미가 난 이 문제 글렀어, 생각도 하기 싫어, 가서 선생님한테 알려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시작이 이거죠. 선생님 알려주세요. 어디가 뭐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몰라요가 아니고 그냥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알려주죠. 이거의 악순환 구조를 좀 더 말씀드려볼까요? 실제 별표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숙제를 60문제 줘도요, 숙제가 30문제로 줄어듭니다. 길거나 생각하기 싫은 건 다 별표 쳐버리고요, 아니면 문제집에 난이도가 다 써있으니까 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별표 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지가 풀기 편한 거를 빠르게 풉니다. 그리고는 숙제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끝나버리죠. 그럼 엄마는 지켜보다가 화가 나죠. 왜 이렇게 숙제를 금방 하는 거야? 학원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학원 선생님이 화가 납니다. 분명히 60문제를 내줬는데 어떻게 1시간 만에 다 했어? 어떻게 30분 만에 다 했어? 말이 돼? 더 내줍니다. 그럼 아이는 별표를 더 많이 칩니다. 악순환이죠. 별표가 많을수록 학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빨리 가르쳐야 됩니다. 더 빨리 가르칠수록 아이의 사고하는 시간을 줄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구조라고요. 과도하게 친절한 설명이 방금 이 얘기입니다. 별표가 많을수록 빠르게 잘 설명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표가 적을수록 불편하게 천천히 설명하게 될 거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이가 사고하는지를 교감하면서 설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난 빠르게 가르치고 말 것이냐, 이 차이인 거죠. 제가 앞에서 가르치는 거 보셨죠? 제가 왜 이렇게 PT로 애니메이션까지 넣어서 수업을 했을까요? 빠르게 가르치려고요. 판서하고 그림 이쁘게 못 그리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입체적으로 안 보여주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를 더 빨리 하라고요. 실제 시험 환경에서 저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입체적으로 보여줍니까, 조건은? 아니죠. 그냥 텍스트죠, 100%. 잘 가르친다라는 게 진짜 아이들한테 도움을 되는 걸까요? 잘 가르치는 건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냐면요, 아이가 다음 생각을 연결할 수 있게 문제를 고민해서 제대로 뽑아서 이 아이한테 맞춤형으로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앞에서 이해되게 말 잘하고 설명 잘하고 웃겨주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이상한 시점에 봅니다. 어머님도 학원에서 보는 시험은 못 봐야 됩니다. 제발. 학원에서 보는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판단이 되게 이상한 생각입니다. 학원에서 보는 시험을 못 봤을 때 어머님이 학원에 전화해서 왜 시험 점수가 이래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학원은 공부 잘하는 애일수록 더더욱 어떤 문제를 줘야 되죠? 얘한테 맞춰서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줘야 얘가 생각이 어디서 멈췄는지를 알죠. 근데 얘가 맞출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테스트를 봐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자꾸 전화 오니까 학원은 언제 테스트를 보죠? 아이가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 어제 배운 거,
안 된다고요. 일주일 전에 배운 거, 2주 전에 배운 거, 3주 전에 배운 거, 2달 전에 배운 거. 범위도 요만큼 말고 전범위. 이래서 아이를 자꾸 틀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시험 환경이 그렇잖아요. 시험 환경이 문제를 유형별로 쪼개놨나요? 아니면 문제에다가 난이도를 표시해줬나요? 아니면 연립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묶어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아니죠, 학원한테 가장 유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보는 구조는 굉장히 아이한테 악조건입니다. 그리고는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를 메이크업하는데 수학은 절대 틀린 문제를 메이크업하면 안 되고요. 틀린 건 당연히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맞은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 틀렸잖아요. 그럼 저걸 맞으면 안 됩니다. 수학은 원래 그래요. 네가 이걸 틀렸는데 이걸 맞는다고? 제가 애들 데리고 숙제 검사할 때 기가 막히게 답 뺏긴 걸 찾아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애들도 양심이 있어서 다 맞았다고 안 해요. 틀려와요 이렇게. 자, 그럼 너 이거 틀렸는데 이게 맞았다고? 묻는 순간 다 걸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수학은요, 100을 알아서 맞춰야 되는데 90이나 99를 알아서 우연히 맞았다고 칠게요. 그래서 넘어갔다고 칠게요. 이게 더 위험한 겁니다. 틀린 건 누군가 인지하고 아이도 인지하고 선생님도 인지하니까 뭔가 메이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게 맞아서 스킵돼 버리면 시험에서 그게 딱 맞닥뜨렸을 때 헷갈리거나 감점되거나 틀릴 확률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소위 말하는 후두연만 자극하는 단기 기억에서 끝난다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이 실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제 얘기는 이거예요.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아이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절대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학원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아이가 그럼 이걸 다 극복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설명 1탄, 2탄에서 이런 얘기 저한테 들으셨죠? 주력 과목을 만드시고 주 5일 학원을 보내시라고요. 한 과목을 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걸 하려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정상적인 거냐? 선행학원 하나를 두세요. 학원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의 과제 완성도를 체크하는 선생님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유사 문제라든지 연결되는 문제를 뽑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걸 다 하나요? 영어를 보내지 마세요. 과학을 보내지 마세요. 반대로 그러면 제가 수학을 빼드릴 테니까 과학이나 영어를 그렇게 하세요. 전 이렇게 얘기도 드립니다. 절대 이런 관리가 없이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만큼 주3회 학원을 보내서 이걸 애가 스스로 해결해내길 원하고 계시잖아요. 애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우리 아이는 구멍 없이 수업을 듣고 우리 아이는 질문할 거 다 하고 우리 아이는 감점 없이 100%를 맞출 수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볼게요. 이게 수학 전과정이거든요. 네, 수학 전과정입니다. 자동으로 막 넘어가서 제가 어휘한 거예요. 자, 초등학교 과정은 막 넘어가네요. 제가.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죠. 맞나요? 이런 문제집을 풀리시죠. 이런 문제집을 풀리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가 됩니다. 한 문제집당 한 2개월씩 풀리시니까요. 자, 그렇게 6년을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막 흘러가겠죠. 자, 그런데 6년이 채 안 걸립니다. 초등학교 거는 다 풀려야 천천히 풀린 겁니다. 저게 4년 정도 걸립니다. 당연히 선행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초등학교는 선행하려고 학원을 보내지 마세요. 학교를 믿으세요. 학교 그렇게 못 믿으세요? 학교를 믿으세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배워도 됩니다. 그냥 학교를 믿으세요. 정 걱정되시면 소수분수 계산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거. 선행 때문에 초등과정을 학원에 보내서까지 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중등과정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집을 푸실 겁니다. 선행, 리뷰, 심화 정도에서 이런 문제집을 다루겠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사실. 시험 대비라 그래서 기출도 어마어마하게 풉니다.
아까 그 네 문제, 제가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출로 문항수로 따지면 1500문항 정도를 풉니다. 한 4주에서 5주 동안. 그게 학원이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1500문제를 풀었어요. 이런 문제집 끝내고 나서도. 저런 쌩 같은데 문제집에 몇 개 들어있냐면 1500개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개 문제집 돌고 나면요, 저거 한 1000개, 1500개, 이거 한 500개 되거든요. 3000문제 풀고요. 기출 몇 문제 푸냐고 1500문제 풀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봅니다. 근데 그게 수능에, 고등학교 내신에 도움이 되면 땡큐인데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시간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고요. 이렇게 애들이 흘려보낸 이 시간들이 중학교 6학기 이거를 갖다가 완성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들, 2.5년제 이 시간들이 진짜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적어 두 개 합치면 얼마죠? 6.5네요. 그래도 어쨌든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보다 짧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당연히 선행이 생깁니다. 언제까지? 중등과정 하실 때까지. 근데 선행이 언제 사라지죠? 고1 때 싹 사라집니다. 마법같이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고1 때 선행이. 막 대치동에 미적분까지 하는 데 많습니다. 너 어디까지 나갔어? 미적이요. 어디까지 나갔어? 확통이요. 이럽니다, 초등학생들이. 근데 걔네들마저도 고1이 되면 선행이 싹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까요? 고1 되면 뭐가 뜨죠? 내 등급이 뜨죠. 그때 알죠. 등급을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죠? 만족스럽지 않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현행을 준비해야 되죠. 고등학교 1학년이 현행을 대부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게 현행을 1년 정도 했어요. 왜?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럼 선행은 언제 해요? 못합니다. 쫄려서. 쫄린다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 봤어요. 등급이 안 나와요. 기말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다고요? 기말 봤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럼 2학기가 무섭죠. 그럼 그동안 선행해놨던 것들을 갖다가 적으면 6개월에서 많으면 1년 동안 쳐다보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고등선행을 했을 때 아이들은 어느 정도로 했을까요? 고등학생이 하는 수준의 3분의 1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한 애도. 근데 3분의 1도 안 한 수준으로 해놓고 1년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안 봤어요, 그 과정을. 머리에 남아있길 원하세요? 남아있을까요, 진짜? 안 남아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시간을 어떻게 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고등과정을 보세요. 고등과정은 등급을 만드시려면, 어머님들 원하시는 건 등급이잖아요? 최소 2등급 안에 넣으려고 학원 보내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 아이는 3, 4등급 맞아도 돼. 그럼 학원 왜 보내세요? 그죠? 2등급 안에 넣으려고 보내는 건데 2등급 안에 넣으려면 저 정도 문제집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도 기출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저 정도 문제집만 푼다라고 하고요. 문제집 5건 중에 4건만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8개월씩 걸려요. 자, 그걸 갖다가 6학기를 하고 나면 실제 고등학교는 3년 갖고 안 됩니다. 다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3년 갖고 등급 못 만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고등학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5년은 있어야 된다, 안정적으로. 난 고등학교를 5년은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년을 뒤로 준비하냐, 앞으로 준비하냐의 차이입니다. 뒤로 준비하는 애들은 재수 삼수 하는 거고요. 앞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선행을 달리겠죠. 자, 이제 제가 이상한 얘기들의 시작점이 여기서 출발이 되는데요. 일단 1번은요. 뭐가 다지는 거며 뭐가 아이들한테 기본을 만들어서 고등학교를 스타트 끊는 베이스가 되는 건지를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분수소수 계산이 끝났어요. 분수소수 계산이 끝난 아이라고요. 자, 이 아이를 중학교 거를 다 건너뛰고요. 고1 걸 하는데 중학교랑 연계되어 있는 내용은 중학교 거부터 다 다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걸 1년 했어요. 이거랑 자, 중학교 거 차근차근 다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까 보여드린 문제집 양만큼 다 했어요. 됐나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1학년 걸 1년 반 후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2학년 여름 정도 때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아이가 제가 말한 후자 쪽에 해당될 겁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자,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제일 최근에 배운 것들에 대한 시험을 봤을 땐 누가 잘하냐? 고등학교 거 시험을 보면 당연히 전자 1년 동안 고1 걸 한 애가 잘하고요. 중학교 거 시험을 보면 중학교 걸 차근차근 한 애가 잘합니다. 그리고 그 중학교 거 차근차근 한 애도 제일 최근에 한 3학년 걸 제일 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실제 중학교에서 고등관형이랑 연결돼서 활용될 수 있는 구구단 같은 녀석들은 당연히 공부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계속 써야 되는 거. 예를 들어 곱셈 공식 기억나세요? 근해 공식 기억나세요? 그래도 그나마 다른 것보다 기억나죠? 구의 부피 기억나세요? 구의 부피 1도 안 나죠? 그래도 근해 공식은 대충 뭐 루트 들어갔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정도는 기억나잖아요. 왜? 근해 공식을 더 많이 썼거든요. 늘 써야 되는 녀석은 당연히 잘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늘 써야 되는 녀석은 심화가 아닙니다. 그냥 센이나 RPM의 대표 유형 정도 성격의 문제들을 갖다가 중학교 때 다 풀어내면요, 고등학교 때 문제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요. 오히려 조금 공부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런 거죠. 너무 우스운 게 센이나 RPM 정도 수준의 중학교를 던져주면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아이들, 네, 막상 그걸로 면접 보면 하나도 대답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등과정에서 이 쓰는 조건의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로 바꿔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고요. 문제에서 중학교형 문제를 갖다가 풀어봐 하면 대답을 하고요. 근데 중학교형 문제는 고등학교 때 안 나옵니다. 그럼 뭘 해야 정상일까요? 돌아서 고등학교 걸 가는 게 아니고요, 다이렉트로 가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좀 해요. 그 제대로라는 건 학원을 믿지 마세요. 오늘 설명회 들었다고 절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 신이 아닙니다. 누굴 믿어야 되죠? 학교 시험이요. 학교 시험에서 몇 등급 나오는지 등급을 보세요.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학원 원장님이, 학원 강사가 우리 아이를 평생 책임집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평생 책임져주고 마지막에 평가하는 건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지필평가를 먼저 잡으시려는 걸 목적으로 하실 거고요. 그걸 명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싹 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5학년, 6학년에서 분수소수 계산, 비하, 비율, 파트만 명확히 하시면 다른 거 다 안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이 얘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수학 선생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등과정, 중등과정 저보다 잘 가르치거나 많이 해봤거나 교육을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 거 최상위 문제 좀 하고 있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경시요? 경시 얘기 좀 이따 드릴 건데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랑은. 이 정도 문제를 갖다가 못 풀어.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떡하죠? 눈에 보이는 수학밖에 못한 아이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너무 어려서 수학을 할 단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죠? 수학을 가볍게 가져야 됩니다. 당분간은 수학보다는 다른 거에 강점을 만들어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수학을 여전히 못해. 그 아이는 꼭 저 찾아오세요. 외워야 될 걸 명확히 커리큘럼을 짜드릴게요. 그래야 얘는 다른 게 살아납니다. 아니면 다 망해요. 싹 다 뭉쳐서. 자, 그리고 저런 문제, 이런 문제를 잘하는 아이들은 연산에 아무 문제가 없어. 구몬 같은 거 시켜봤는데 연산을 너무 잘해. 그럼 어머님들이 사고력 같은 거 좀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사고력 하지 마세요. 제가 사고력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일 겁니다. 사고력이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예전에 외고 붐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10년에서 7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외고에서 창의 사고력 문제를 내서 애들을 뽑았어요. 외고에서.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시면 아마 기억나실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그때 외고에서 그렇게 해서 애들을 뽑으니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IQ 테스트용 문제로 나왔던 그 창의 사고력을 바로 번역해서 풀리는 걸 학원에서 준비해 줬다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사고력에. 그걸 제가 현장에서 거의 한 8년간 계속 풀렸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저 진짜 많이 풀어본 거잖아요. 그럼 저 사고력이 엄청 올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체계적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위 개념을 배워서 문제에 적용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체험해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 라는 스킬을 배우는 거라고요. 배웠다고 쳐요. 계속 써먹어야지 유지가 되죠. 근데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걸. 사고력 배워서 경시에 써야죠. 경시에서는 그런 사고력 안 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왜 해요? 왜 하냐?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 뭔가 남들보다 다른 문제를 풀려보고 싶고 남들보다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 잘 풀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학년을 내려버린 겁니다. 외고 입시 문제로 나왔던 게 외고에서 안 내버리니까 학년을 내려버린 거라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사고력 문제가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가지고 조건을 해석해내는 것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얘기 많이 하면 힘드니까. 이게 조건 해석할 때 이런 거예요. 모든 수학은요, 경우의 수가 적을 때 쉽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부터 채워야 돼요? 저기 경우의 수는 한 가지거든요. 저게 뭐냐면 동그라미 개수를 써는 겁니다. 0개래요. 동그라미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로 다 쓴 겁니다. 맞죠? 그럼 0개인 것들을 채워나가면 일단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한 가지인 게 쫙 채워지죠? 고민할 게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 이걸 채움으로 인해 또 다른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구간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하나 배웠네요. 모든 문제의 스타트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구나. 배웠다고 쳐요, 지금. 사고력을 제가 하나 확장해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왔어요. 이제 풀어보세요. 확장됐으니까. 아니라고요, 이게. 사고력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확장돼서 다음에 써먹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이거 주면 이제 압니다. 이렇게 쳐주면. 저거 합이 가운데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뭔 상관인데, 앞에 거랑. 그래요. 그럼 반대로 앞에 거랑 이거랑 이런 개념들을 확장시켜서 어디다가 도대체 쓸까요, 애들은? 안 쓴다니까요. 안 써요. 실제 수학 선생님들은 이런 거 사고력을 아시는 분들이 이런 거 안 시킵니다, 애들한테.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시키죠.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시키면. 이런 것도 사고력의 문제점 말씀드릴까요? 이런 생각은 다 합니다, 누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밑에 하나가 또 있죠, 똑같은 표가. 왜 또 있을까요? 야, 규칙 저거 말고 다른 규칙 찾아봐, 이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못합니다. 규칙을 하나만 찾는 건 잘하다가 두 개를 찾아봐, 못합니다. 이런 구조예요. 생각을 못한다고요. 자, 그럼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걸 논리적 구조로 얘기해 주려면 수열이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수열은 고등학교 때 나옵니다. 그럼 수열의 고등학교 걸 갖고 하고 논리적인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해준다고요? 그랬다고 칠게요. 잘했다고 칠게요, 설명을. 그걸 언제 쓸 건데요? 4년 후에요? 근데 그걸 지금 배워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게 영재원 문제입니다. 영재원 입학하기 위해서 테스트 받던 문제들이라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영재원을 가고자 어릴 때 저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학원들을 보내십니다.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 돈이 있고 저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영재원을 보내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전공자한테 주고 탐구활동 하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그건 두 번째 시간에 2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부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수상 실적을 갖고 오고 영재원에 입학 경험이 있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영재원 커리입니다. 영재원 커리는 다 어떻게 짜여져 있죠? 다 탐구 활동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탐구 활동의 강점을 못 갖고 왔다? 영재원을 가는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 분야라도, 이 분야 어떤 거라도 강점을 갖고 왔었어야죠, 영재원을 갈 거면.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전략 수행평가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뭔가 열심히 많이 시켰는데 막상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됐을 때 수행평가에서 뭔가 남들과 다른 장점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 이러면 끝난 거예요. 모든 활동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뭔가 많이 시켜서 아이가 진짜 역량 강화가 됐다라고 하면 수행평가에서 남들과 다른 점을 내가 관리하지 않아도 만들어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한테 다른 평가를, 동아리 선생님한테 다른 평가를, 교과부 선생님한테 다른 평가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게 학생부의 증거물로 있어야 됩니다. 어머님들 저한테 학생부 내밀 때 굉장히 부끄럽게 꺼내세요. 부끄럽게 꺼내는 이유는 학생부에 좋은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관리해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는 숙제 다행리를 검사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관리는 엄마가 해줄 거는 학생부 관리예요. 아이들의 지필평가 관리는 학원이 하는 겁니다. 학교가 하고. 지필평가 관리를 엄마가 아무리 옆에서 자꾸 흔들어 봤자 안 좋아집니다. 엄마가 해줄 건 학원 시간표 잘 짜주는 건 괜찮아요. 아이가 이번 기간엔 뭐에 집중할지 결정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매일매일 아이한테 스트레스 주는 행동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가 그런다고 공부 시간이나 사고 시간이 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초등 고학년이 됐네요. 자, 이때부터는 교과 선행을 달리려고 하십니다. 교과 선행을 달릴 때 스타트 끊는 진도가 다 다르시죠? 4학년 거부터 할까, 5학년 거부터 할까, 중1 거부터 할까 다 다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등교과에서 연산이 되면, 소수분수 계산과 비화 비율이 되면 중1 거부터 하세요. 괜히 쓸데없이 초등과정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중1 거부터 했어요. 우리 아이는 A급까지 풀려내야지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시고 RPM, 셈, 개념원리 이런 일반적인 유형서나 개념서들 있죠. 2권에서 3권 정도 시키세요.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요, 엄청난 선생님한테 안 배워도 돼요. 집에서 인강 들어도 돼요. 근데 인강 들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차라리 과외를 붙이세요. 왜? 모든 학원은 2달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빨라야. 한 학기 얼마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한 학기 얼마나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보통 학원에서 2달이요, 3달이요, 많으면 4달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커리가 딱딱딱 짜져 있죠. 2달 기준으로 끝나죠. 빨라야. 네. 아이들이 모든 학기를 다 2달씩 하는 게 맞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건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건 짧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뭘 목적으로 하는 거죠? 목적을 만들어야 평가를 할 수 있고요. 평가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건데, 이상하게 목적이 교재 끝내는 거에 돼 있는 게 최악이에요. 교재 끝내는 거에 목적이 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재가 빈틈없이 풀려야 돼요. 자, 교재가 빈틈없이 풀리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학원이 열심히 풀어줬던지, 아니면 아이가 실제 교재에다가 문제를 다이렉트로 풀었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다 겁나서 안 하는 짓인데, 교재에다가 문제를 다이렉트로 푸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문제를 한 번밖에 못 풀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라서 교재에 한 번 풀고 나서 다이렉트로 그걸 갖다가 오려 붙이든 다시 쓰든 해서 오답으로 옮긴 다음에 그 오답으로 옮긴 걸 풀이 과정 없이 나중에 한 3주 후에 적절한 시점에 내가 다시 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이라면 괜찮은데,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엔 다이렉트로 문제집을 푸는 건 되게 위험한 짓입니다. 1차 풀이, 2차 풀이, 3차 풀이까지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맞았을 때, 이게 틀렸을 때 이건 어떻게 맞췄어를 갖다가 누군가 물어봐야 되는데, 문제집에 그대로 답이 써 있으면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이 훌륭한 선생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 선생님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얘를 갖다가 나무 심는 문제 혹시 아세요? 나무 심는 문제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나옵니다. 중학교 때까지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나무를 어떻게 심냐면 처음엔 한 줄로 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으로 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2줄로도 심어요. 그리고 그냥 심으면 심심하니까 나중에는 전봇대를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무를 심지 않고 갑자기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게 나무는 싹 사라지고 급행열차와 일반 열차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식목산이라는 원리 하나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0문제 이상은 나무 심는 문제를 다 해봤어야 되는데, 문제집이 2문제 있어요. 어머님들 알고 있는 그 최상위 문제집에 디딤돌 응용에 2문제 있다고요. 그럼 2문제 갖고 나무 심는 문제를 마스터했다고요? 근데 문제집이 2문제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28문제를 준비해서 갔다고요? 이렇다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본질을 아실 겁니다. 자, 그럼 핵심은 이거라고요. 아이가 그런 것들은 챙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이가 스스로 챙겨내지 못한다는 건 초중등한테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러면 그걸 관리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수학을 잘하기 어렵고요. 그럼 그렇게 모든 과정을 어떻게 다 합니까? 못해요. 그럼 뭐만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써먹을 녀석만요. 백지 주고 네가 아는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과 인수분해 공식을 다 써봐 했을 때 그거는 써야죠. 다른 건 못 써도. 왜? 고등학교 때 쓰거든요, 그걸. 자, 백지 주고 내가 관계식 5개 줄 테니까 너 그래프 5개 그려봐 했을 때 그건 그려야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고등학교 때 쓰는 것들, 왜? 쓰기 시작하는 것들은 계속 쓰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야 되지? 알아야죠. 그걸 제대로 남기는 학습을 중학교 때 하는 겁니다. 엄한 거 하지 마시고요. A급에 있는 문제들 다 고등과정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왜 A급을 풀어요? 고등과정을 풀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고등선행을 진행하려고 목적으로 하는 어머님도 있고요. 교과선행을요. 그리고 경시를 목적으로 하는 어머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하고 갈게요. 경시를 한다고 교과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경시가 위에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것들 보여드릴게요. KMO라는 시험이 경시의 끝판왕이죠. 맞나요? 몇 문제 나오죠? 20문제입니다. 시간 얼마죠? 4시간입니다. 혹시 경시를 하고 싶은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요, 끈질기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어려운 문제 줬을 때 4시간씩 막 잡고 있을 수 있는 아이인지를 보세요. 그런 아이가 아니면 경시시키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판단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진단하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KMO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1차가 쉽겠죠. 근데 1차에서도 자, 20문제 중에서도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 6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 재작년 거에서 12문제를 뽑아요. 제가 하는 진단입니다. 12문제를 줍니다. 12문제를 줬어요. 그리고는 2시간을 줍니다. 12문제 2시간을 줬는데 애가 만약에 낑낑거리면서 2시간을 버텨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경시에서 상을 못 받아도 경시를 제가 하라고 합니다. 왜? 애가 그래도 경시에서 뭐라도 얻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끙끙거리지도 않아요. 한 30분, 1시간 하고 나와요. 그리고 채점 해봤더니 2개 맞아요. 이 아이는 경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이 테스트를 경시 2년을, CMS 탑반에서 2년 하는 친구를 데리고 해보면 2개, 3개 맞습니다. 제 얘기는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경시를 의미 있게 하는 건 좋습니다. 의미 있게 하는 애들 어딜 가죠? 과거 영재학교를 갑니다. 과거 영재학교를 가야 경시한 게 써먹게 됩니다. 근데 과거 영재학교를 못 가서 수능으로 나오면 다이렉트로 경시를 써먹지 못합니다. 단 사고가 확장되거나 경시를 생각해본 경험들로 인해 수능 등급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근데 전제는 뭐죠? 경시를 제대로 했다라는 걸로. 수업을 듣고 온 게 아니고요. 제가 보통 10시 반 정도 되면 이제 대치에서 경시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CMS, 올림피아드, 파이머만 있어요. 경시하는 학원들에서 쭉 해서 학원다가 와요. 한 10시 반 정도에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12시까지 과외를 받고 갑니다. 뭐 하는 거냐면요, 경시 수업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들어서 이해하는 놈이 한 앞에 4명 앉아 있고요, 뒤에 한 11명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수준은요, 적어 하면 쫙 적습니다. 알아와 보냅니다. 네. 애들은 일단 완장을 채워줬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요. 그냥 앞에서 알아듣는 수상권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영재학교 2,500명 대치해서 준비해도 80명밖에 못 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완장만 차고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뒤에서 수업만 듣고 있는 애들은 경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경시학원들이 2가지 커리를 섞어서 합니다. 교과와 경시를 섞어서 해요. 무슨 얘기냐? 고등선행을 깔고 갑니다.
중등 심화도 깔고 가고요. 그리고 경시도 깔고 갑니다. 그래서 5시간씩 4일에서 5일 정도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할 거면 진짜 수상권으로 넣으세요, 아이를. 아니면 듣는 걸 이해할 수 있게끔 메이크업을 붙이세요. 그렇게 관리해야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리 안 하고 그냥 무리에 넣어주는 거는 경쟁 한번 해봐야지.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냥 아이한테 공부 잘하는 무리에 들어가 봤어라는 걸 주변에서 인지하게끔 하고 더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좋아합니다. 나중 가서 막상 이제는 경시 시험 보고요. 실적 나오고요. 떨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진도 안 돼 있고요. 수능 등급 안 나오고요. 이러면 그때부터는 악순환입니다. 그때부터 엄마나 애나 와갖고 난리도 아닙니다. 상담할 때. 근데 누구한테도 잘못됐다 또는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릴 수가 없습니다. 왜? 공부시킨 거잖아요. 싹 다. 방향이 잘못된 것 뿐이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어머님들 알고 있는 경시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뭔진 몰라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무겁지 않으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 누가 해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1 사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경시를. 이 무거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이 무거운 게 수능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수능이거든요.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정수라는 파트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저기 없어지는 애들 있죠? 아무 연결성이 없다라는 뜻인 거고요. 실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해도 없어서 제가 화살표를 긋지 못했습니다. 연결되는 게 없어서. 그런 구조라고요. 저거 제가 10% 미만이라고 써놓은 것도요. 그냥 보험 차원에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연결될까 봐. 연결이 안 됩니다. 대수는 연결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없어지는 건 연결 안 되는 거고요.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단 하나, 한 단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간접 연계입니다. 간접 연계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경시에서 배운 개념들을 갖다가 수능 대수에서 다이렉트로 쓰는 게 아니고 경시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뭐 하나 배웠죠. 방법을 하나 배웠죠. 그럼 내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문제를 대부분 풉니다. 근데 수능 라인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 거냐면 단위 개념 여러 개를 배웠죠. 그럼 이 단위 개념 여러 개를 조합해서 풉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의 결이 달라요. 그래서 간접 연계라고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거 저걸 할 거면 저걸 다이렉트로 제발 하고요. 저걸 할 거면 저걸 다이렉트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 똑바로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둘 다 잘할 거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특히 경시할 때 수학 경시, 과학 경시 다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절대 둘 다 실적 한 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네. 기하 파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직접 연계는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조합이라고 불리는 거는 확률 통계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랑 연결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 확률 통계가 고등과정에서 어떻게 돼 있죠? 선택 과목으로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 실제 경시라는 녀석들 자체가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분류돼서 할 수 있는 아이, 제대로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스타트를 끊는 거고, 진단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선행이 수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도 시작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경시는 수상이 안 끝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다뤄야 될 문제집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이쪽이 경시, 이쪽이 수능 1등 걸 만들기 위한 문제집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많죠. 무겁다고요. 쉬운 구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내시는 게 맞다는 뜻인 겁니다. 점점 분위기가 숙연해지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제에게는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때 수학을 갖다가 뭔가 선택하실 때 알고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는 상태인데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한테 강점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명확하게 커리를 결정하시고 밀어주시라고요. 제대로. 그걸 밀어준다라는 건 주 5일을 시키는 겁니다. 적게 잡아드리면 주 4일이요. 그리고 관리를 철저하게 붙이세요. 주 5일을 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죠? 관리를 철저하게 붙인다는 겁니다. 5일짜리 학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틀이나 3일 학원 하나 가겠죠. 또 다른 이틀이나 3일은 또 학원이 하나 있겠죠. 아니면 과외가 하나 있겠죠. 아니면 학원 2개, 과외 하나여도 됩니다.
철저하게 시키세요. 사교육비는 집중해서 한 번에 쓰는 거지 적당히 오래 쓰는 게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적당히 수학학원을 6년 보내지 마세요. 망합니다. 어머님, 중1 때부터 고3 때까지 수학학원 하나를 6년 보내는 게 최악입니다. 차라리 그 돈을 3년 동안 2개 보내세요. 아이가 수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을 때 그때 제대로 시키세요. 그리고 그때 줄여줘야 될 과목들은 확실하게 줄이시는 겁니다. 수학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운 다음에, 배우는 시간도 물론 들지만 배운 다음에 이걸 써먹는 시간이 길어야 잘합니다. 그래서 재수하면 잘하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문제는 진도 나가는 거에 허덕이다가 끝나버리는 아이는요, 절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해서 학원을 2개, 3개 넣더라도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최대한 빠르게 고등학교랑 연계되는 학문들은 배워내고 그 다음에 써먹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야 수학을 잘한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됐을 때는요, 학원을 많이 다니는 아이보다는요, 인강으로 스케줄링을 하고 인강을 면접 보는 아이가 훨씬 시간적으로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해야 되는 것들 라인업을 하고요, 실제 그 내용들을 갖다가 누군가한테는 완성도 면접을 봐야 됩니다. 인강은 절대 너 혼자 해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물리적 시간을 세이브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시는 이유가 아이가 인강을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서요, 아니면 스스로 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 끊어놓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 아이. 그럼 우리 아이가 최소한 애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중학교 때 특정 과목의 등급을 만들 때까지 어떤 식의 공부를 해봐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실제 인간관리는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의 성공의 경험을 줘야죠, 아이한테. 성공의 경험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거지, 네가 한번 스스로 해봐, 기회를 줘볼게가 아닙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학년이 크게 한번 바뀔 때, 6학년 중1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야 이제까지 네가 학원을 가봤으니까 1년 정도는 네 혼자 공부해보자라고 시간을 놔버리는, 이거 미친 짓입니다. 차라리 그걸 하실 거면 언제 해야 돼요? 학년이 크게 바뀔 때가 아니고 4학년, 5학년 때 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공부해봐라는 건 아이들한테 곤욕입니다. 우리도 혼자 관리 못해서 돈 내고 개별 PT 받아서 살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그 의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머님이 아이한테 성공의 경험을 주는 건 철저하게 관리를 1년 텀이나 2년 텀을 해줘서 아이가 그걸 습관이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모든 습관은 3개월 이상 꾸준히 관리를 했을 때 바뀌는 겁니다. 그걸 알고 움직이셔야지 맞고요. 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6년 12학기, 이게 사실 수학에선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고1께 잘 돼 있으면 뒤에는 잘 갑니다. 근데 고1께 안 돼 있으면 뒤에는 망합니다. 그럼 고1 거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언제 알아야 될까요? 고등학교 진학 전에 알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성적 등급을 보고는 내 등급이 4등급이네, 그때 알면 끝난 겁니다. 끝났다라는 건 재수를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타협하거나. 수학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도 그런 거고요. 제가 우선순위, 유일하게 지필평가 100%인 시험이 누구라고요? 수능이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내신도 지필 100% 아니라고요. 수행이 껴있다고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수행 비율이 높아요. 특목고 70%, 60% 이렇습니다. 안 좋은 고등학교일수록 수행 비율이 낮아요. 이런 구조에서 실제 그 지필평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중학교 때 세이브를 해내지 않으면 되게 위험합니다. 지필평가 준비하는 시간이 중학교 때 세이브가 돼야 되겠죠. 5과목, 국영수사과. 근데 그 중에서 누구부터 먼저 잡는 거죠? 상대평가 과목. 수능에서 상대평가 과목이 누구죠? 국어, 수학, 탐구. 탐구라는 건 사탐과 같은 직업탐구를 얘기합니다. 근데 탐구는 진로가 결정되기 전에 섣부르게 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럼 남은 게 국어, 수학. 자, 국어, 수학 누가 더 비중이 커 보이세요? 가산점을 주는 건 수학. 그럼 수학 남았네요. 고1 거는 이 과목과 상관없습니다. 공통범위입니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걸 제대로 해서 시간 세이브를 하셨어야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냥. 그래서 수학이 입시를 지배한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초등학교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초1부터 6학년 2학기 거 요거 3개만 중학교 때 안 배우고 나머지 것들은 싹 다 중학교 1학년 거랑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단원이 다 중학교 1학년 거랑 연계되어 있다고요. 정수와 유리수의 네모 박스 친 건 가장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소수랑 분수의 계산을 제대로 못한다, 중학교 1학년 정수와 유리수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단 구몬 같은 거 그동안 많이 시키셨으니까 덕 보셔야죠. 그러려면 소수 분수 계산까지는 3학년 때나 4학년 때 돼 있으면 베스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언제 애를 보내면 될까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대답 드리는 건 소수 분수 계산 되시면 오세요예요. 그럼 제가 그 아이 오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중1 거 합니다. 그럼 엄마는 당황합니다. 우리 애를 어떻게 중1 걸 해요? 5학년 것도 안 했고 4학년 것도 안 했어요. 이러세요. 그냥 합니다. 그럼 엄마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거나 남거나. 네. 다 고마워하십니다. 1년만 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다 고마워하십니다. 중1 걸 1년 하는 게 낫다니까요. 4, 5, 6학년 거 하느니 중1 거 1년 하는 게 낫다고요. 단 중1 걸 1년 하는 커리를 학원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거 학원 보내보세요. 뭐 하는지. 문제 풀리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끝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초등학교 거 잘해서 뭘 얻을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 과정에 해당하는 건 이제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건데요. 중등 대수라는 게 있고 기하라는 게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1학기 과정이 대수고요. 2학기 과정이 기하잖아요. 대수 파트가 연계율이 높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하 파트는 기본만 알아도 됩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학교 거 전체 과정들 자체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요?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명쾌하게 설명드릴게요. 1-1, 2-1, 3-1은요. 기본서나 유형서 해서 2번 정도 보시고요. 단원 만물이 80점 이상 나오면 문제 없습니다. 아까 시험 봤는데 아이가 4문제 다 틀려서 80점이에요. 그 아이 큰일 났으니까 진도 빽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요. 그리고 도형 파트는요. 어머니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하세요. 그럼 언제 할까요? 2-1랑요. 3-2 시작하기 직전 여름방학 있죠. 얘가 2학년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이 2학년 되는 친구 이번 여름방학이겠네요. 그때 특강으로 해서 잡으세요. 왜? 도형은요. 고등학교 때 진짜 기본만 나옵니다. 그럼 이런잖아요. 우리 아이 도형 안 했는데요? 어떻게 고등과정을 해요? 고등과정에 도형 막 피타고라스 닮으면 다 나오잖아요. 고등과정에 나오는 도형만 잡는 거는요. 짧으면 3개월,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이면 잡아요. 1-2, 2-2, 3-2 다요. 3개 다 합쳐서.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라고요. 제 얘기는 중학교 때 시간 세이브를 제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진짜 아무리 늦어도 2학년 때는 고등학교 걸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중2 때는요. 그리고 제가 제일 원하는 학년은 6학년이에요. 6학년 때 끊으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6학년부터 중1까지가 시험이 없죠. 없는데 유일하게 머리가 좀 자라가지고 고등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5학년 때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뭔가 집어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6학년부터는 실제 아이들한테 집어넣었을 때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일단 2학년 시험이 딱 시작하면 시험을 아무리 제가 의미 없습니다라고 해도 못 놓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뚝뚝 끊어집니다. 진도가. 고등학생처럼 절대 고등과정을 안 합니다. 그냥 현행, 심화, 내신 대비 뭐 조금 포함해가지고 일주일에 학원 9시간 가면 현행 5시간에 고등선행 4시간 이렇게 갑니다. 고등선행 4시간 거면 택도 없습니다. 아무든 그만 만들어줍니다. 그냥 맛보게 하고 까먹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고등학생처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고등학생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동기부여가 되어 있죠. 근데 초6, 중1은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등학생이 하는 기간에 비해 2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급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6학년 때부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거 스타트를 끊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스타트를 끊었다. 중2 때부터 고등학교 스타트를 끊었다. 이런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럼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러면 가열차게 3개월 이상은 밀어보세요. 고1 거 전범위도 아니고 중간고사 범위라도 좁혀서
고등학생처럼 6개월간은 열심히 한번 시켜보세요. 그때 수학은 주 5일이 돼야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아이한테 수학을 뺄 것이냐, 아니면 수학으로 강점을 만들 것이냐. 사실 3개월만 가열차게 밀어도 답 나옵니다. 저희한테 갖고 오면 등급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등급을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있다고요. 이 아이가 지금 중1이어서요 고1이 됐을 때 몇 등급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건 강점이 돼서 갖고 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겁니다.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이유는 선행을 안 해봐서, 고등학생처럼 공부를 안 해봐서, 수학의 물리적인 시간을 충분히 안 써봐서. 이게 최악인 상태입니다.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그럼 이제 역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실 겁니다. 아이가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1 것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머신 분들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위에 형제가 있거나 아니면 위에 선배 엄마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잘 다져가지고 올라갔어. 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정말 잘 다진 걸 정말 잘 써먹었어, 고1 때. 누가 있는지. 제가 장담컨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아직 고1이 안 됐어. 그래서 중학교 때 다진 거에 프라이드도 있고, 나 이만큼 했기 때문에 노력한 거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어는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상 고1에 꽂혔어요, 딱. 그래서 등급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시간에 고1 걸 하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 훨씬 더 나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없을 거라고요. 경시했던 아이마저도, 경시에서 KMO 상을 받았던 아이마저도 수능으로 나왔다면 KMO 상 받을 시간에 고1 걸 했으면 훨씬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명확히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죠. 우리 아이 입장에서 수학을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제에게는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물리적인 시간을 써볼 시기를 잡으시고요. 너무 어려워 그럼 언제 할 건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그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셨다라고 하면 정확한 진단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아이한테 수학을 줄여줄 것이냐 늘려줄 것이냐를 결정을 보시는 겁니다. 그게 수학을 제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 문제래. 중학교 애들이 선행하는 고등학교 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센에 있는 문제집입니다. 마찬가지 센에 있는 문제고요. 기출에 있는 겁니다.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문제 조건 보이시죠? 확대합니다. 저 위의 조건과 밑의 조건은 비슷하게 생겼죠? 맨 아래 조건은 아예 생긴 게 다르죠?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등과정을 한답시고 저기까지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모양의 조건이 나올 때만 알 수 있는 정도까지 합니다.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세 번째가 기출인데 해석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맨 위에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맨 아래 걸 보시면 해석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학적 아이디어가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까지 가봐야 등급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센에 있는 문제까지만 풀어놓고는 고등선행 했어 또는 리뷰 심화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게 지금 중학생이 하고 있는 고등선행입니다. 학원에서들 열심히 시키고 있는 고등선행입니다. 그게 절대 등급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학원도 등급 확인 해준다고 말 안 합니다. 물어보세요. 당장 전화해서. 우리 아이 고등학교 선행하고 있는데 등급 확인 가능하냐고. 등급 확인은 이 근처 고등학교 기출로 하세요. 왜 이 근처 고등학교 가실 거잖아요. 중간고사로 하세요. 해주면 안 되냐고. 쉽게 말 못합니다. 자신 있게 해주는 학원, 좋은 학원입니다. 실제 대치동 아이들도 이런 등급들 확인하면요 개판 나옵니다. 수능 제가 원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게 이제는 수능 시험인데 모의고사입니다. 1학년 6월 모의고사. 제가 2점, 3점, 4점짜리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풀이 과정이 2점, 3점은 저거밖에 안 되지만 4점은 이만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아이도 풀이 과정을 이만큼 쓰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까지 써보지도 않은 아이가 4점짜리를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4점짜리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보세요. 4점짜리 13문제입니다. 4 곱하기 13하면 52점입니다. 그러면 4점짜리 다 틀리면 48점입니다. 48점 몇 등급입니까? 자, 저 등급에 있다고, 5, 6등급에 있다고요, 아이가. 근데 그걸 언제 인지하냐고요. 고1 때 인지하면 안 늦을까요, 진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 경시하고 있는 대치동 아이들의 등급입니다. 수학 등급. 고등학교 걸로 제가 9등급 환산했을 때의 등급입니다. 나름 경시학원의 탑반에 있다는 친구들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어머님들 기겁합니다. 6월 모의고사도 등급이 나왔다가 내신 가면 또 곤두박질 치고요. 왜 그러냐면요. 시간 관리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실전 훈련도 한 번도 안 해봐서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는 내 등급이 얼마나 나올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 얘기는 그럼 그건 때 되면 하겠지. 때 되면 언제요? 대부분이 그때를 11월 둘째 주, 중3 11월 둘째 주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중3 11월 둘째 주부터 스타트를 끊잖아요. 그때 등급 확인해서 모든 고등부학원 얘를 고1로, 예비 고1로 편성을 하고는 너 생이나 RPM 다시 해야 돼. 이딴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2월 달까지 다시 진도 나갑니다. 고1 거. 그리고 3월부터 다시 내신 대비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모의고사 한 7번 보고는 등급 확인 들어갑니다. 그럼 실전이죠, 그건. 그리고는 3, 4가 나옵니다. 답이 없는 구조로 계속 흘러간다고요. 모의고사는요, 15번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많으면 30번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평균이 개등급입니다. 마지막 모의고사 10번 정도 평균이 개등급이라고요. 그래야 내가 이 과목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래야 플랜이라는 걸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확인 불가한 상태라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 플랜을 못 짜줍니다. 수학 플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머지 플랜을 짭니까? 어떤 컨설턴트가 등급 확인 없이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못합니다. 컨설팅은 아이한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건데 실제 등급 없이 효과적인 방법 안내가 안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 계산이 되질 않아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무거운 얘기를 드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수학을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솔직히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학원을 오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오픈을 하는 지난번에 와서 뭐 고등 마스터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이쪽에서 아이들을 과외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다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과외를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다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너무 신기해 하시는 거예요. 100점을 맞게 해주겠다고 말한 선생을 처음 봤대요. 근데 이 친구는 100점 맞기 전에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100점 나오게 해드릴게요. 저희가 하는 건 그냥 이래요. 제가 중학교 어머님들 해드리는 얘기는 어머님, 고등학교 거 하세요. 근데 왜 못하세요? 라고 물으면 중학교 성적 걱정된대요. 제가 A 보장해드릴게요. 1년에 웬만한 친구들은 많이도 안 써도 됩니다. 뭐 선행심화 리뷰 이딴 거 다 빼고 6개월씩 한 학기를 하는 거 빼고요. 그냥 1년에 많이 잡았을 때 8주 정도 쓰면요. 나옵니다, A는. 그리고 A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100점을 맞아서 A를 받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내가 중간고사 시험을 100점 맞아서 A 맞았어. 되게 손해본 겁니다. A는요, 적당히 중간 기말 다 합쳐도요, 80점 중반 이상만 넘어가면 A가 나오고요, 수행평가를 안 깎이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수행평가는요, 2~3시간 준비하면 만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필평가는요, 100점을 만들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1500문제 이상을 풀어야 됩니다. 그 어떤 상태에서 문제 좀 2~3권 푼 상태에서. 그러려면 기간으로 따지면 적어도 한 3달은 씁니다. 그럼 그렇게 써가지고 맞은 그 100점이 안 쓰인다고요.
그럼 저는 역으로 제안을 제가 A를 보장해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제발 제가 세이브해 드린 시간에 고등과정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 수학이라는 녀석은 되게 무겁습니다.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커리를 효율적으로 안 짜면 고등학교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건 특목고에서 하는 경시와는 무관합니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둘, 학종이라는 녀석은 깜깜이 전형이 아닙니다. 학종은 경험을 해본 놈과 안 해본 놈의 차이입니다. 그럼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제공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름방학 때 수행평가를 주제로 특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 여름엔 안 해요. 너무 짧아서. 겨울이나 여름에 할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아니더라도 실제 탐구라는 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아이가 제대로 준비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솔직한 얘기로 이 동네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팩트예요. 해줄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 한 분 드렸는데 어머님 되게 싫어하셨어요. 상담 받고. 이유는 대치에서 넘어갈 수밖에 그 아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치에 넘어가서 해야 의미가 있었거든요. 학생부를 봤더니. 네. 그러니까 결론을 그렇게 내니까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죠. 탐구라는 건 전공자와 학교 교과 과정에 맞춰서 제대로 탐구 활동을 하고 학생부에 올려보는 활동까지입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올릴 때는 한 건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독서나 동아리나 세트까지를 의도적으로 전략을 짜갖고 넣어주는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실제 학교 가서 아이가 그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이런 관리를 정확히 안 받아본 애들은 절대 학종이란 걸 잘할 수 없습니다. 왜? 학종을 경쟁하는 대상은 누구죠? 특목고 아이들입니다. 특목고 아이들은 이런 관리를 다 받습니다. 학교에서도 잘해주는데 주말에 나와서까지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그럼 그 아이들한테 밀리면 어디로 나오죠? 정시로 나오죠. 정시에서는 또 누구한테 치이죠? 재수생한테 치이죠. 그럼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의 경험을 언제 하자고요? 고1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해봐야 됩니다. 탐구 활동 하나라도 중학교 때 한번 해보고,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등급이라도 제대로 중학교 때 한번 만들어 봐야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실전에서 안 깨진다고요. 그리고 이미 고등학생이 됐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유리한 게 뭔지, 학종인지, 교과인지, 교과에서도 수학인지, 영어인지, 과학인지 선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하죠? 명확한 등급과 학생부의 기록만 갖고밖에 컨설팅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꾸 어떤 상황이 생기냐? 딜레이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딜레이라는 건 뭐죠? 아까 말했잖아요. 셋 중에 하나 한다고요.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서울이요. 강남구랑 서초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습니다. 전국에서. 왜 그럴까요? 재수 때문에요. 걔네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애들이 재수를 많이 하니까 4년제 진학률이 가장 떨어진다고요. 한 25%씩 재수를 해버리니까. 근데 걔네들이 멍청한 애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 전에는 이런 얘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을 거고요. 제가 얘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근데 마음을 무겁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뭐 하나라도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 바꿔줄 걸 챙기셨다. 그럼 성공하신 거고요. 여전히 우리 아이는 예전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꼭 4일이나 5일 주력 과목 시간표를 만드시고요. 주 1일 과목들은 무조건 어디로 빼라고요? 토요일로 빼시라고요. 그리고 주 1회 과목은 2개 이상 만들지 마세요. 맥스 2개. 정말 많이 하고 싶으면 3개인데 토요일 날까지 과제가 완성될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주 1회로 어떤 과목도 등급을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들은 끝나고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학생부 분석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메일 저한테 이미 저희 쪽에 남겨주신 분들은 동일하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 번호랑 연결돼서 메일 확인하고 있으니까 혹시 메일을 안 남겨놓으신 분들은 나갈 때 메일 주소만 남겨놓고 가주시면 저희가 메일 보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통 이게 촬영된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 2, 3일 있다가 올리거든요. 그러면 영상 링크 또 1, 2, 3단 정리해서 한번 다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이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